자, 헬로픽한 7번째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에피소드 저희 연금에 관련해서 네.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주제는 사실 한국과 미국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저희가 파볼까 해서, 근데 이제 테드 씨와 제가 미국에서 아무래도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보니, 한국의 어떤 견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새로운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저희의 이제 대학교 동문이죠? 동문이죠. 네, 동기죠, 동기. 네. 동기이면서 소개를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드와 앤드류의 대학교 친구이자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와, 첫 번째 게스트. 하하. 좀 더 다이나믹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 확실히 네. 3명 있으니까 좀 좋네요, 이게. 아무튼 좀 떨리는데요. 이제 두 분이 잘 리딩 해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오늘의 주제에 같이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일단 뭐, 저희는 피드백 받으면서 계속 형식을 좀 바꾸면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항상 저희가 했던 것처럼 핫토픽에 핫토픽.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저희가 2주 만에 오는 게 아니라 이번엔 1주 만에 저희가 곧 크리스마스에다가 이제 연말 연휴랑 겹치기 때문에 일주일 앞당겨서 바쁠 것 같아서 미리. 했는데 너무, 일주일 동안에도 좀 소식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았죠? 그래서 한번 좀 짚어 가볼까 하는데, 일단은 뭐 첫 번째 소식은 이제 한국 소식부터. 저희가 아마 2주 전에, 아니 1주 전에 이걸 찍었을 때 그 탄핵 소추안, 이게 첫 번째로 그 첫 소추안이 번째 나왔던 거죠. 표결이, 네, 그때 그 부결됐을 때. 나왔고, 찍었었죠. 이번에 이제 가결이 나왔고요. 204표를 받아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는데, 200표만 있으면 되는 건데, 네네. 네. 네, 그렇죠. 제 생각보다는 가결이 안 나오긴 했어요. 4표 이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결이 됐고. 또 뭐 이탈은 이게 한 23명 정도로 보는 건가요? 거의. 그래도 기권표랑 무효표 네, 그 다 합치면은 네, 한 23명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됐고, 뭐 사례가 있긴 하지만 전에 이게 180일 이내로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뭐 한국도 되게 최근 너무 시끄러웠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총기 사건, 이건 뭐 놀랍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83번째 총기 사건이라고 해요, 올해.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충격적이었던 건 보통 여학생이 총기 난사한 소식은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 다 뭔가 남학생, 왠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뭔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15살 여학생이 총기 난사로, 심지어 크리스찬 학교,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인가요? 네, 그죠. 여기서. 네, 고등학교 15세면은 프레시맨이죠. 프레시맨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3 정도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용의자는 죽었고 사살됐고요. 뭐 부상이, 근데 뭐 엄청 심각한 사상자가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네, 다행히도. 뭐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또 있었고, 미국은 이게 너무 일상적이라. 네, 이게 솔직히 저는 미국에서 자라면서 그러니까 오스틴 쪽에 있었기 때문에 치안이 괜찮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막 총기 난사 사고는 없었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뭔가 텍사스 하면 뭔가 그렇긴 해요. 텍사스 전기톱 뭐 이런데. 물론 총기 사고가 없는 게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학교 총기 난사 사고는 이제 그런 뉴스긴 했는데. 참. 또 뭐 오스틴이라는 도시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네. 하여튼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세 번째 이제 주식이 핫하면서 또 원인 제공을 한 퀀텀 컴퓨팅에 관련해서 이제 구글에서 얘기 나왔는데, 이건 테드 씨가 좀. 네. 연말에는 이제 이런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내년 계획을 발표하는 시기다 보니까 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지금 뭐 론칭한 거 되게 많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이목을 끈 게 이 퀀텀 칩인데, 양자 역학 칩이죠. 이게 이제 그냥 큰 차이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 컴퓨터는 뭐 0과 1로 이루어진 그런 연산이 된다면, 퀀텀 칩은 그 0과 1의 사이 값도 이제 다 같이 연산할 수 있는 그런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칩인데, 최근에 이제 그 구글에서 새로운 퀀텀 칩을 개발했다고. 이제 그 특정한 연산을 기존 컴퓨터가 이제 10 septillion years래요. 이게 10 뒤에 0이 25개 붙은 숫자인데, 그거만큼 그 기존 컴퓨터가 걸리는 시간인데, 이걸 이제 이 칩은 5분 안에 풀 수 있다.
근데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첫걸음 뛰는 거고. 근데 만약에 먼 미래 봤을 때 진짜 퀀텀 이 양자역학 칩이 상용화가 될랑말랑 할 때는 좀 많은 변화가 있잖아. 왜냐면은 지금 뭐 여러분들 사용 중인 그 암호 체계나 아니면 심지어 비트코인도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걸로 해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뭔가 시스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음. 이게 사실 오늘 팟캐스트 하기 전에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로 엄청 찾아봤거든요. 근데 한 명도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 말을 장황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 와닿아야지 진짜 잘 설명한다. 이 사람이 정확히 이해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비디오도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만 더 얻어갔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이름도 뭔가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잖아요. 양자역학. 맞아요. 그래서 퀀텀. 네. 퀀텀 칩. 네. 그래서 근데 뭐 아직 갈 길은 먼데 이제 첫 단계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뉴스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12월 연준 미팅이 진행되고 이제 딱 예상대로 25 베이스 포인트를 내렸는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였냐면 내년에 원래 생각했던 뭐 4번, 다 4-5번 정도 금리 인하를 원래는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2번 이내로 줄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서 주식시장이 아주 크게 반응을 했죠. 뭐 한 3-4%는 다운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우지수는 지금 10일 동안 계속 하락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1974년 이후로 제일 긴 기간이래요. 다우지수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하루 만에 지금 1100포인트 떨어졌고, 이게 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지금 생각보다 안 잡힌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뭐 무작정 내릴 수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핫토픽 소식은 이제 오늘부로 뭐 결론이 나긴 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government shutdown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shutdown이라고 그러면 이게 되게 엄청 큰일인 것 같잖아요. 근데 뭐 큰일이긴 한데 이제 미국에선 좀 자주 있는 일이에요, 생각보다. 뭐 최근 사례는 그 트럼프 재임 기간 때 있었고 오바마 때도 이제 있었는데, 이게 결국 그냥 양당 간의 차이를 못 좁히면 이제 뭐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했을 때 그 연말에 항상 government shutdown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축이죠. 그러니까 좀 덜 중요한 에이전시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해고는 아니지만 더 이상 일을 못하게 하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뭐 오늘 사실 12시까지 결정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뭐 결정이 된 거죠, 이미 서로 네, 동의하기로. 일단은 임시방편적으로 셧다운은 면하고 패스했어요. 제일 관건이었던 비를 패스했고, 적어도 이제 정권 이양 전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주 핫토픽은 나름 일주일이긴 했지만 좀 꽉 찬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토픽으로 좀 들어갈 건데, 어쨌든 이게 한국과 미국의 어떤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하고, 뭐 각자 제가 봤을 땐 뭐 어디에서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갈 필요는 없고, 맞아. 그냥 이제 뭐 어디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분야랑 뭐 회사 인더스트리 정도만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아요. 님. 저는 지금 한국에서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분야는 뭐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문화예술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려나? 아무튼 마케팅 일을 하고 있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학교 때부터 조금씩 하고 있고, 이거는 뭔가 저 혼자 따로따로 야금야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떤 업무를 일상적으로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당연히 SNS 관련된 업무들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미디어 컨텐츠,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올릴지에 대한 기획과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굵직한 걸로는 뭐 오프라인 행사들도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마케팅 툴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팝업 스토어다 보니까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데에 가장 많이 시간을 쏟았던 것 같고, 그거 외에는 뭐 방송 관련된 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냥 제가 어떤 엔터테인먼트인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K-팝 쪽이거든요. K-팝. 네, K-팝 쪽이라서 뭐 SNS 이렇게 말해야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SNS 콘텐츠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뭐 팝업 스토어도 하고 있고, 방송이랑 관련된 일들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연예인 사인 좀 받아야겠네 저희가. 맨날 물어보는데 근데 안 된다고. 제가 연예인을 볼 일은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일도 없고 잘 몰라요, 사실. 뭐 아마 한국 어쨌든 네. 네 말씀하세요. 오히려 연예한테 말 걸면 안 되는 규정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 음, 뭔가 뭐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사적으로 음. 너무 친해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좋은 오늘 그 주제에 맞는 게스트이신 것 같아서 일단은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테드 씨는 뭐 알다시피 네, 저는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최근까지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지금 오스틴으로 옮기는 중이죠. 아직 언제 옮기지 않았는데 옮기려고 하는 중이고 뭐 저도 이제 흔히 말하는 빅테크 중에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항상 테드 씨랑 얘기하면서 전 창업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창업은 이제 교육 쪽으로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 다음에 원래 사실 그 부동산 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최근에 그 PM 롤로 이제 취직을 했어요. 아 취직을 진짜 했는데 네, 어쨌든 PM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PM인데 회사는 그 부동산 쪽 인더스트리에 적성에 있는 맞네요. 회사하고 적성이 어쨌든 그래서 저는 9 to 5가 9 to 10을 지금 야 이거 플스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량이 거의 제가 조이 씨랑 본분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엔듀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테드 씨도 그렇고 사실 이 팟캐스트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막 일처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죠? 네. 예, 재밌어서 하는 거고, 음.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런 창업은 최대한 어쨌든 좀 일처럼 안 느껴지는 일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어하는 걸로 해야지 좀 그래도 스트레스 덜 받고 어차피 지금 9 to 5에서 웬만한 사람 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우리 소개는 이 정도로 된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취준부터 얘기를 하면 될까요? 미국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뭐 한국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취준을 이제 가져온 게 아무래도 저희 비슷한 나이대 청년들의 좀 제일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거고, 미국 취업과의 한국 취업 비교하면은 좀 많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생각보다, 그런 거에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네, 뭐, 그래서 뭐, 미국부터, 네, 미국부터. 미국부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사실 테드랑 저는 거의 모른다고 보면 돼요. 한국의 취업 시장 자체 그쵸.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어요. 네,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미국 조이 같은 씨는, 네네. 조이 씨는 둘 다 경험해 봤죠? 아마? 그쵸. 저는 둘 다 경험을 했었고, 또 특히 이제 두 분이랑은 다르게 저는 유학생 출신이잖아요. 신분이 유학생이었다 보니까 조금 더 과정이 살짝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뭔가 그쵸. 미국의 취준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랑 어떤 점이 달랐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딱 on track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음. 통상적인 어떤 취준 스텝을 밟은 게 테드시니까 미국의 네. 취준은 어떤 식으로 좀 시작이 되나요? 대학교 1, 2학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쵸. 설명을. 네. 일단 그 들어가기 앞서서 그 조이 씨가 말한 게 되게 큰 부분이에요. 신분이라는 게 신분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그 그러니까 지금 어떤 비자나 어떤 권리로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 있나가 되게 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일단 그걸 감안하고 저는 이제 1학년 때는 사실 별로 안 알아봤어요. 이런 취업 준비를 가을 학기에 보통 하잖아요. 근데 막 대학교 들어왔고 아직 약간 고등학생 또 안 벗어난 것 같은데, 이게 뭐, 취업? 아직 수업 듣기도 바빠서, 저는 사실 막 크게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다들, 뭐, 제가 아는 선배도 몇 명도 그렇고, 어쨌든 이 커리어페어라는 거 하거든요, 미국은. 이제 그 커리어페어라는 게, 과마다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과대학. 네, 단과대학별로 하는 데도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좀 특이하게 저희 과 집중적으로 하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날을 잡아서 전 미국에 있는 회사들을 막 초청을 해요. 한 진짜 수십 개? 뭐 크게는 수백 개까지 와서 그 회사들이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어디 강당에다가 이렇게 부스를 만들고 학생들이 이렇게 레주메 한 프린트를 한 수십 장 해가지고 가서 이제 뿌려요. 그 회사들한테 인사도 하고 뭐 흔히 말하는 그 엘리베이터 챗이라고 간단한 자기소개나 자기 어필도 하고 거기다 원서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후에 뭐 연락이 오면은 인터뷰 잡던가 뭐 하는데, 저도 갔긴 갔었는데 뭐 1학년이니까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경험 삼아 가긴 가는데 뭐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보통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인턴십을 구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가을에 이제 다음 여름.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이면은 2025년 여름 인턴을 뽑는 거죠. 네. 그럼 인턴십은 보통 풀타임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죠? 40시간인가요? 아니면 파트? 그렇죠. 샐러리는 아니니까, 샐러리는 아니어서 뭐 풀타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you're expected to work 40 hours a week. 그래서 대학생인 경우에는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이다라고 했을 땐 보통 인턴십을 미국에선 구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업이라고 있죠. 이거는 그 학기 중에. 네, 이건 전 해보진 않았는데, 학기 중에 일을 하면서 이제 학업과 병행하는 건데, 당연히 좀 줄여서 듣는다던가, 아마. 파트타임으로 들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저희 후배 중에서도 뭐 아니면 선배들도 있었고, 네, 코업 하는 경우 많잖아요, 여기. 맞아요. 학교에 있으면서 그 직장 출퇴근도 하더라고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인턴십보다는 좀 바가 낫다고 생각해야 될까? 좀 더 경험 쌓기 쉬운? 네. 왜냐면 가을 학기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쟁자도 별로 없어서 좋은 기회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인턴십이나 코업을 하고서 풀타임 오퍼라고 이제 이걸 미국에서 OCR이라 부르거든요. On-Campus Recruiting인데, 그러니까 굳이 졸업을 하고 뭐 취준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미 재학 중에 취준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풀타임 리턴 오퍼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엘리트 코스죠. 최대한 인턴 할 때마다 더 좋은 회사로 가서 3학년 인턴 하는 회사에서 리턴 받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좋은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제 적 직장 아니긴 한데. 좋은 회사죠. 네. 그만해. 네. 좋은 회사고요. 자, 근데 이제 뭐 저희는 사실 신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에서 이제 일을 했었던 거고, 뭐 물론 신분이 해결이 안 됐어도 이걸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저희 뭐 주변에 그쵸. 동기들이나 후배들도 뭐 다 이런 식으로 인턴십 하고 코업을 하거나 리턴 오퍼 받아서 이제 취직을 하고 뭐 받는 건데, 그러니까 CPT랑 OPT 둘 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유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CPT 같은 경우는 인턴십을 할 때 CPT를 받는 거고, OPT는 이제 그 졸업하고 풀타임 할 때 받는 거더라고요. 근데 CPT는 12개월 이상 일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인턴 연비자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OPT를 쓸 수 없더라고요. CPT를 12개월 이상 사용하면. 네, 맞아요. 네. 와. 그래서 인턴십은 보통 근데 뭐 길면 뭐 12주인가요? 어느 정도 되죠? 보통? 네, 3, 4개월 하죠. 길면. 네. 네, 그 정도 하니까 뭐 사실 12개월 채울 일은 거의 없고 웬만하면. 그쵸. 그래서 보통 유학생 신분을 가지신 분들은 인턴십을 CPT로 하고 이제 풀타임을 받을 때 OPT로 하는데, 여기서 하나 또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어쨌든 이공계열을 네. 전공하면 OPT가 3년이 주어지죠. 원래는 몇 년이죠? 1년인가요? 1년으로 원래는 1년입니다. 네. 넘어야 될 산들이 또 있고 유학생들 입장에선.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밑에 이제 네트워킹이랑 커피챗을 써놨는데, 사실 미국 뭐 우리나라도 중요하겠지만 미국에선 더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네트워킹 어떻게 보면 인맥을 쌓는 거잖아요. 대놓고 인맥, 학연, 지연 다 동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네트워킹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커리어페어 가서 그냥 리크루트하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막 따로 리처트하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NGOC가 이쪽에 끝판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마다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텍 쪽은 뭐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엄청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엄청 네,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한 건 뭐 컨설팅 아니면 뭐 IB 쪽은 진짜 네트워킹이 다잖아요, 거의. 저는 뭐 사실 그런 테드 씨처럼 바로 이렇게 인턴십 하고 리턴 오퍼 받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찾으려고 한 그런 케이스여서, 링크드인이라고 이제 소셜 미디어 직장 관련해서 커리어 쪽 관련한 소셜 미디어인데, 거기서 그냥 이제 우리 학교 출신이다, 아니면 뭔가 한국 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 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뭐라도 이제 받으려고. 그럼 이제 리퍼럴 받고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리퍼럴 받는 게 안 받는 거랑 좀 차이가 크잖아요, 어쨌든. 그죠.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게. 이제 그런 미국 취업 시장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조이 씨 미국에서 인턴할 때 어떻게 인턴했는지 과정이랑. 네.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인턴십을 구하지 못했었고,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유학생 입장에서 인턴이든 풀타임 잡이든 그런 지원을 할 때 아무래도 제일 먼저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yes or no라고 대답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맞아.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no를 체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 회사는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맞아요. 많죠. 그래서 사실 유학생이 만약에 인턴을 하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인턴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한국인을 뽑고 싶어 하는 경향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그냥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을 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그 학교랑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인턴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어느 정도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찾아보고 인턴십을 찾아보면 유학생이어도 조금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사실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유학생이 취직을 한다는 게 미국에서. 그럼요.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좀 더 시간을 많이 쏟고 하다 보면 그래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오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네.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신분을 떠나서 뭐 한국인 회사가 있으면 당연히 어플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진짜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당연히 뽑힐 가능성이 높은 데는 지원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뭐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분 때문에라도 그렇고 뭐 아니면 전공이 예를 들어서 완전 텍 쪽이 아니다 하면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차라리 뭐 1, 2학년, 3학년 뭐 이전에 돈을 받지 않더라도 무급 인턴이라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좀 채운다든지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인터뷰 스킬도 좀 늘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랑 어떻게 좀 접근하는지 약간 그런 방법도 되게 늘잖아요. 어쨌든 연습을 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제 그게 결국 풀타임 구할 때 확실히 도움이 좀 더 될 것 같고 물론 쉽지 않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그치. 미국 취업은 정도 얘기로 하고 한국에 대해서 좀 저희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도 사실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보통은 뭐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거나 미국에서 졸업을 한다 해도 한국 취직이 목적인 분들은 이제 졸업하기 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취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취준을 했던 케이스라서 완벽하게 한국에서 거주하는 분들이랑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았다고 보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선은 간단하게 한국과 미국이 가장 크게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채라는 건데요. 사실 미국은 모든 게 다 수시 채용이죠. 그쵸. 한국은 이 차이가 뭐죠? 네. 공채는 보통 시즌이 정해져 있어요. 정말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을 뽑겠다라고 정말 공표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제 마치 대학교 입학하는 시즌이 다 똑같듯이 요 시즌 공채도 다 이제 기업마다 어느 정도 그 신입사원을 뽑는 그런 시즌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또 이 회사에 뭐 일부 분야가 아니라 정말 모든 분야의 신입사원을 다 뽑는다고 보면 돼요.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들이 많은데 공채는 보통 한번 뽑을 때마다 거의 웬만한 계열사들의 신입사원들을 뽑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경쟁률이 가장 높죠. 근데 이 공채가 보통은 상반기에는 2월이나 3월, 그리고 하반기에는 9월에서 10월 이렇게 싹 다 몰려 있고 보통은 대기업들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공채도 많이 줄어들고 수시로 가장 채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그때 이제 미국처럼 필요할 때. 취직 플랫폼 같은 거 찾아보면서 이제 이게 뜰 때마다 지원하고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한국 기업 중에 가장 큰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삼성일 텐데 삼성이 매년 같은 시기에 이 공채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뜰 때마다 진짜 삼성 계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신입사원들을 뽑습니다. 근데 그만큼 몰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 채용 프로세스가 정말 정말 길고 복잡해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채용 프로세스가 보통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서류를 먼저 제출하죠. 이 서류도 굉장히 달라요, 미국이랑. 사진 넣지 않나요? 사진 넣는 데 여전히 많죠. 사진을 넣는 데가 여전히 많고 그래도 뭐 그나마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이력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약간 뿌리는 느낌 아닌가요? 맞아요. 되게 그런 느낌이죠.
간결하게 써야 되고 한 페이지 이내로 무조건. 네. 한국에서는 작은 기업들, 좀 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그래도 제가 작성해 놓은 그 이력서 템플릿을 그대로 제출하는 느낌이긴 한데, 큰 기업은 이제 웹사이트에 자기의 이력서를 따로 이제 기입해 넣는 그런 사이트가 따로 있어서 이제 다시 다 새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막 대학교 때 성적을 하나하나 다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와. 약간 노가다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쓰나요? 자기소개서는 필수죠, 이제. 와, 필수예요? 야. 질문이 보통은 3개, 그리고 많게는 5개까지 받는데, 질문마다 이제 분량이 막 엄청나게 길진 않지만, 이제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라 그러죠. 약간의 들어봤어요. 꾸며주는 말. 꾸며주는 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자소서도 작성할 때까지 진짜 에너지 소모가 엄청 커요. 예,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그동안 들어갔던 수업, 뭐 인턴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얼마나 잘 뛰어난 인재인지,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좀 어필하는 텍스트라고 보면 되고요. 또 막 제일 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느냐, 이 회사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약간의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충성심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어쨌든 제가 봤을 땐 고용주 입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물어보는 취지가 이게 뭐 되게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래도 좀 최대한 그 회사랑 어쨌든 좀 비전도 비슷하고, 예를 들어서 회사의 문화와 어울리는 사람들을 좀 뽑자 하는 그런 취지일 텐데, 사실 그런 척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글이니까. 그럼요. 제 개인적으로 서류를 붙었던 케이스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글로벌적인 분야의 일이라면 서류 합격이 웬만하면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학과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글로벌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따로 제출했던 경우가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따로 잘 만들어서 제출하면 거기는 조금 더 합격률이 높더라고요. 이제 신입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게 옵션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합격이 좀 더 높았던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가끔씩 이 서류 과정에 과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과제? 저는 마케팅 분야다 보니까 토픽을 던져주고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할 거냐라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 과제를 꽤나 잘 했던 것 같은 그런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업에서는 또 서류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자소서를 잘 써서 서류 합격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잘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과연 기업이 뭘 보고 뽑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보는 거에 비해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크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항상 했었어요. 네, 혹시 그래서 그 대학교 미국에서 나온 게 도움이 될 때가 더 많았나요? 저희 학교가 막 나쁜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무조건 플러스로 보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또 이제 선배 중에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선배가 있는데 직장에서 만난 선배 중에 그분이 말하시길 좀 트레디셔널한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유학생들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회사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대기업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유학생을 향한 편견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그런 느낌. 친구들은 뭐든 열심히 안 하고 뭔가 좀 편하게 컸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뭔가 흔히 말하면 이제 까라면 까라는 그런 애티튜드가 없을 거다. 열심히 하지 않을 거다라는 편견이 좀 강해서 의외로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쪽 지원했던 직무가 글로벌이랑 관련된 거면 완전 무조건 플러스죠. 그런 데는 웬만하면 서류는 붙는 것 같았어요. 와.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다 설명을 못 드렸던 이제 겨우 서류 하나를 설명드렸는데 진짜 많다. 서류 단계가 합격이 된다면 요거 약간 무조건적이진 않은데 그 다음에는 적성 검사나 입사 시험을 치는 데가 많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큰 기업들은 요 과정을 하나 거치는데 이제 적성 검사는 진짜 말 그대로 인성 검사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지문이 막 뭐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고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면 너는 늦은 밤이고
차가 다니지 않고 근데 이제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면 건널 건가 안 건널 건가 막 이런 느낌의 와, 질문을 이런 걸 하는 물어본다고요? 와.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인성검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긴 한데 아니구나. 해봤다. 맞아, 해봤어요. 그럼 어, 질문이 진짜 그냥 뭔가 MBTI 검사하는 느낌이긴 해요. 아, 네, 제 느낌에는 뭔가 이 회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이랑 과 얼마나 맞는, 맞는지를 보는 것 같았고, 사실 요 시험에는 뭐 정답은 없죠. 그냥 뭔가 그들이 도덕적인 어떻게 걸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더. 무조건 도덕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는 걸 오,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다 다르겠죠, 회사마다. 네, 네. 회사마다 추구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의 시험도 치고, 그리고 실제로 그냥 뭐라 해야 되지? IQ 테스트 같은 시험도 쳐요. 오, 이게 검색해보시면 아실 텐데, 뭐, 삼성 입사 시험 문제집 같은 것도 교보문고에서 팔아요. 아, 맞아, 맞아. 서류를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험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아, 바로 결과가 야, 나오면 바로 시험을 칠 수가 있으니까. 삼성은 좀 유명하긴 해요. 그 GSAT인가? 맞아요. 삼성에서 그 제작한 시험 이름이 테스트인데. 따로 있고, 교보문고 검색해보시면 그 기업마다 문제집이 다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와, CJ도 뭐 따로 있었던 것 같고, 삼성 당연히 있고, 그런 뭔가, 시험을 이제 어, 아니, 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이 끝나면 이제 시험 끝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 아, 너무 길고 복잡하죠. 미국 회사도 이런 게 있긴 해요, 가끔씩. 저도 네네. 미팅을 할 때 이 적성 검사는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IQ 테스트도 한 거 있다, 가끔씩. 그 PM 롤이 좀 맞아. 그런, 나도 한 적 있는 것 같긴 해. 네, 맞아. 좀 가끔씩 있어요. 이게 뭐 도형 가지고 좀 뭐 하는 문제도 있고, 맞아, 맞아, 네네, 맞아. 맞아요. 네, 숫자 패턴 저도 그런 찾는 거 걸로. 뭐 이런 건 있었는데, 맞아. 이제 한국처럼 이제 뭐 어떤 회사 특정 문제집이 있다 뭐 이런 건까지는 아니고, 절대 없죠. 네. 이렇게 근데, 아까 앤드류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막 도형, 그리고 암기력 이런 걸 보는 시험을 저도 본 음,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집으로 보면서 막 제가 알기로는 막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하고 이런 느낌의 문제일 거예요. 되게 다양하게 음, 나눠져 있는데 요즘 야, 약간 문해력이 떨어져서 문제라는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걸 체크하는 아, 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음, 시험 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들어서 좀 나쁘진 않을 수도 네, 있겠네요. 그쵸. 예.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빠르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하고, 네. 걸러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특출난 사람을 뽑겠다라기보다는 이제 확실한 사람을 걸러내야겠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제 그러, 그런 시험에서 패스를 하면 이제 드디어 면접을 보는 거죠. 면접을 보면 뭐 이거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혹시 약간 다대 다 면접을 많이 하나요? 저 딱 한 번 해봤어요. 다들 다. 어, 어. 아, 진짜? 네, 회사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뭐 어차피 안 됐으니까. 네, 얘기하세요. 그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다데다가 저는 그게 이제 서류 통과하고, 1차 하고 2차 통과해서 마지막이 다데다였어요. 마지막이. 음. 이게 어떤 거였냐면, 좀 신기했던 게,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다른 후보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온라인으로 확인했어요, 이걸. 음. 온라인으로 확인했는데, 이게 시나리오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5명의 후보가 있으면, 5명이 한 팀이다. 뭐 정글에 낙오가 되었다. 그러면은, 딱 5가지의 그 필수품만 챙길 수 있는데, 뭐 한 리스트를 30개를 줘요. 거기서 5개만 고를 수 있는데, 어떤 걸 가지고 갈 건지 서로 상의해서 한번 해봐라 하고서 한 3-4분이서 이거 봐요. 오. 지켜봐, 과정을. 네. 와, 그러니까 무섭다. 누가 이제 뭐 리더 역할하고 약간 이런 좀 여러 가지를 보겠죠. 어떤 식으로 사람 아하.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회사는 신기했던. 네. 좀 재밌는 유, 질문이네요. 네, 좀 신기하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는 게.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일단 뭐 무조건적이진 않아요. 무조건적이진 않지만 1차가 다대다인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이 심사 뭐라 그러죠, 그분들? 그 인터뷰어, 뭐 심사위원. 네. 네, 네. 인터뷰어분들이 봐야 하는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 이제 1차에는 여러 명을 앉혀두고 질문을 했던 것 같고, 너무 그치만 무서울 또 것 같아.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1차에 근데 저 혼자 있고, 뭐 인터뷰어가 2명 계시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했었고, 근데 음, 이 다대다 면접이 진짜 부담스럽죠. 옆에 있는 분이 너무 말을 잘하면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이 들어서 A, C, 순서가 B, C 계속 이런 식으로. 네. 일부러 순서를 바꿔요. 예를 들어 첫 아, 번째는 뭐 그치. 1, 2, 3, 4 했으면 4, 3, 2, 1, 그다음엔 2, 3, 4, 1 이런 식으로 일부러 순서를 계속 바꿔요. 야, 근데 가끔 순서를 지정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랬을 때 저는 무조건 제가 제일 먼저 대답했어요. 오, 그래야 안 흔들리고 그리고 적극성. 제가 먼저 해야 그다음 사람이 하는 말이랑 안 비슷하게 나갈 수 있다 그래야 되나? 아, 그 그쵸. 제가 유리하게 먼저 할 수 있겠네. 제가 먼저 다른 사람의 답변을 듣고 답을 하면 자꾸 이제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 가지고 그러면 저는 그냥 무조건 제일 먼저 답변을 하는 편이었던 것 같긴 해요. 혹시 MBTI가 저요? 뭐죠? 네. 저는 INFP인데요. 아, 진짜요? 쉽지 않은데? 근데 진짜 면접할 때는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당당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그치. 뛰어난 인재인 양 하고 들어가야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맞아. 네, 그렇게 1차에 패스를 하면 보통 2차 면접이 있죠. 2차 면접은 사실 각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것도 그냥 '아 얘 진짜 이상한 애 아니겠지.'라는 파이널라이징하는 그런 인터뷰 같은 느낌이긴 했어요. 음, 근데 이제 뭐 좀 더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걸러야 하니까 더 그런 빡빡하게 경우도 있죠.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서 바로 2차 면접에 붙어서 바로 이제 입사해서 정규직이 된다기보다는 인턴의 기간을 겪고 나서 최종 전환을 할지 말지 하는 루트가 제일 일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쵸. 이 정규직은 한 번 뽑고 나면 해고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랑 이제 면접에서 잘 거르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게 돼 버리면 너무 힘들 테니까 이 안전하게 인턴 기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전환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최종 시험이라 그래야 되나? 뭐 아무튼 그렇죠. 그 테스트를 이후로 해보는 거죠, 실제로. 네 맞아요. 좀 길게 보는 거죠. 그거를 겪으면 이제 드디어 회사원이 됩니다. 근데 와, 구조적으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은 네. 솔직히 그냥 너 잘라야겠다 하면 자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치, 맞아요. 그치. 맞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그 법적으로 이게 그 정규직의 어떤 그 보호망이 있으니까 네네. 잘 뽑아야죠.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잘 뽑아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맞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지만 왜 하는지는 이해가 되는 그치만 참 이제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되고 이렇게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취업 컨설팅이라는 게 또 존재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취업 컨설팅이 많이 있나요? 커리어 코칭, 코칭이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컨설팅이. 이거 미국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취업 컨설팅이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저는 받아본 적은 없긴 한데 이제 막 기업마다 원하는 방향성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타깃을 해야 될지, 뭐 면접 때 어떤 식으로 말을 준비해야 되고, 전략을 뭐 짜주는구나. 서류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고 요런 걸 하나하나 다 코칭해주고 보통 뭐 소스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어떤 류의 질문을 많이 한다더라. 약간 이런 것들. 그런 걸 미리 알려주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서 사실 이런 컨설팅 진짜 필요하긴 하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거니까 대학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고 이건 사실. 그쵸. 이제 다들 아름아름 알긴 하는데 음, 아무래도 한국에서 학교를 나온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알겠죠. 저는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컨설팅이 있다면 사실 받으면 좋을 것 같기는 했어요. 그 아마 질문 출처 이런 거는 뭐 예측하건데 감히 그 미국은 보통 이런 취업 컨설팅 해주는 회사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개발자다 했을 때 그 웬만한 대기업들 있잖아요. 아는 뭐 메타, 뭐 구글, 맞아. 뭐 이런 출신들이 나와서 약간 그 컨설팅을 뭐 해주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런 질문들이나 뭐 인터뷰 과정 같은 걸 이제 공유를 해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뭐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뭐 아는 사람이 없는 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사실. 맞아요. 네. 아우 근데 뭐 야, 진짜. 미국은 되게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했는데 한국은 정말 기네요. 길어요. 근데 사실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 건 한국이 진짜 훨씬 힘들긴 했거든요. 음, 근데 미국에서는 좀 힘듦의 포인트가 달랐던 것 같기는 해요. 신분적인 뭔가 문제니까 여기는. 신분적인 문제는 아,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미국도 막 취업이, 그러니까 확실히 과정 면에서는 그 더 straightforward 한 면이 많긴 한데, 뭐, 인터뷰는 여러 단계 있잖아요. 저도, 아, 그렇죠. 네, 똑같죠 그거는. 네, 뭐, 맞아요. 서너 명 만났고, 네. 그뭐 테드신 스타트업도 혹시 지원해 보셨었나요? 해봤죠. 네. 그 스타트업은 좀 스타트업은 달라요.
좀 다르던데, 예, 그러니까. 아, 달라. 그, 좀 이제 대기업이고 이런 인터뷰 과정이 이제 확실히 잡혀있는 회사들은, 되게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때 만나서 이런 거 대화할 거고, 대충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스타트업들은 누구 만날지 모르니까. 일단 미팅 오면은 그게 CEO가 될 수도 있고, 뭐 주로 CTO하고 얘기하긴 하는데, 특히 이런 리크루팅에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너무 지금 시간을 쏟을 시간도 없으니까 팀이 작다 보니까 워낙 그쵸. 그래서 아예 그냥 케이스 스터디 주고 이거 결과에 따라서 그냥 이거 보고 안 보고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고 음, 네. 근데 뭐 확실히 하자. 네네 뭔가 멀리서 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뭐 둘 다 힘들다는 건 같은 것 같고, 한국은 그냥 제 생각에는 뭔가 그 시험을 보는 것, 그게 조금 다른 음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여긴 뭐 그런 입사 시험이라는 건 없으니까 네, 현적으로 네. 네. 신기하네 많이 배우고 가네 오늘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뭐 비슷한 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뭐 취준 얘기를 좀 했으니까 그렇죠? 좀 본인들의 어떤 입사했을 때 어떤 경험, 그러니까 일 경험이죠 말 그대로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네. 음, 뭐 마음에 드는 복지가 무엇인지, 아니면 좀 이건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말은 못하지만, 그죠? 여기서라도 하면 돼.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테드 씨부터 좀 해볼까요? 저부터요. 뭐 근데 개발자 직종은 한국에서도 유명하잖아요. 복지가 좀 남다르기로. 일부러 그런 네. 브랜딩하는 회사도 많고. 루팡. 아예 루프는 아니고 무슨 말씀이세요? 좀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딱딱하지 않고 뭐 서로 이제 막 그러니까 영어 이름 부르는 데도 많고 그건 좀 오버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수평적인 문화를 좋아하는 게 아무래도 이 특성이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동료나 뭐 상사의 관계는 웬만하면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뭐 한 가지 제 네네.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차이점이 그거 아닌가요? 뭐 그래도 미국에서 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복지 뭐 얘기하면 그 RSU 뭐 이런 거. 네, 확실히 이게 좋은 게, 그 이제 고용이 불안정한 만큼, 한국보다는 불안정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확실히 보상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성과가 좋으면은 보너스도 확실히 많이 해주고, 어, 회사 주식이죠. 그러니까 RSU Restricted Stock Units인데, 이제 그 연봉도 주는데, 연봉도 주는데, 거기다가 회사 주식까지 더 줘서 좀 더 이 회사의 미래를 보게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사기를 좀 북돋죠. 네, 직원들의. 인센티브죠, 인센티브 하나. 인센티브죠. 네. 일 잘하면 주식이 올라간다. 네. 음. 제일 요즘에 핫한 게 엔비디아잖아요. 거기 주차장 보면 막 네. 다 스포츠카만 있고 막 난리 났다고 하는데, 너무 그게 당연한 것 같죠. 회사가 잘 나가면 당연히 직원들도 그만큼 보상받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한국도 좀, 네, 네, 한국도 좀, 한국도 성과금이란 건 당연히 존재하고, 또 기업이 더 잘 될수록 성과금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뭔가 미국만큼 드라마틱하게 주어지지는 않는 것 음,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기업마다 다른 것 같아서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그렇죠. 없지만 음.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이제 그쵸. 근데 그만큼 이 고용이 안정적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대신 회사에서 이제 좀 쫓아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 부서를 이동시킨다든지 그런 어, 식으로. 네, 눈치를 주는 거죠. 네, 약간 아, 일종의 그 유배를 보낸다 그러죠. 자존심을 네네네. 건드리는 일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맞아요. 들어서 진짜 유배 이렇게 보내는 유배를 식으로. 진짜 자기가 하던 일과 전혀 다른 팀으로 옮겨버리면 뭐 이 사람 입장에서 이 회사에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뭐 좀 눈치를 주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확실히 그 아까 테드가 말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라도 오히려 본인의 어떤 그 셀프 데벨롭먼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의 스킬을 어쨌든 맞아. 계속 키워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회사에 계속 할 때까지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보다도 오히려 전혀 나를 안 들어요. 위해서 뭔가 그러니까 맞아.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그런 사이드 허슬이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에 애초에 그 붐이 많잖아요. 사이드 허슬 하고 뭐 네. 그런 식으로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네. 확고하게 창업해야겠다라는 결심이 든 게 딱 그때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음, 뭐, 내가 여기서 막 빌붙어서 할 수 있지만은 뭐, 재미도 없을 거고, 언제든 잘릴 수 있으니까. 네. 혹시 조이 그 엔터 기업 특성상 다른 회사보다 뭐, 특별한 복지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특별한 복지? 사실 복지가 엄청 스페셜한 건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는 확실히 음, 이제 흔히
흔히 느껴지는 회사 분위기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이제 트렌드를 빨리 쫓아가야 하는 분야다 보니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물갈이라 그래야 되나? 이 인아웃 되는 인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턴오버가 많다는 얘기인가? 네, 턴오버가 많아요. 그 이직률이 엄청 높고, 이제 이 새로 이 기업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자꾸 뭔가 분위기는 그래도 막 엄청 트레디셔널한 회사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되게 자유로운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리 자유로워도 한국 기업은 한국 기업이라서 그치. 그 어쩔 수 없는 그 꼰대스러움, 그거는 여전히 늘 존재하고, 수평적인 회사 저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 오. 네, 존재할 수 없어요. 아무리 호칭을 없애고 영어 이름을 맞아. 쓴다고 한들 절대로 수평적일 수 없어요.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외국계 기업도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똑같. 자유로운 틀 안에 숨겨져 있는 꼰대스러움. 근데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도 그러니까 창업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게,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한 사람이 있긴 해야 돼요. 그게 네. 뭐가 됐던.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회사가 나아가는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그치. 말 그대로 100% 수평적이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절대적 권력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래도 좀 직원들 예를 들어서 피드백을 좀 더 받으려고 하거나 약간 이런 좀 그런 걸 장려하는 문화는 만들 수 있죠, 충분히. 그쵸.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수평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는 이유는 이제 젊은 세대한테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긴 한데, 사실 슬프게도 아무리 수평이라고 하지만 이제 막 입사를 한 신입의 목소리랑 이제 회사를 들어온 지 몇 년 차가 된 사람의 목소리는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그거는 뭐 미국도 똑같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네, 어디든. 뭐 복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너무 소소하고 귀여워서 소개해 줄 수가 없네요, 이거. 아니, 뭐 일반적인 그래도, 일반적인 그래도, 거. 일반적인 복지, 이제 보통 대기업이면 그 계열 무엇인가를 이용할 때마다 항상 할인 플러스가 있어요. 할인 좋다. 혜택. 그리고 이제 뭐 회사랑 연계되어 있는 그런 호텔 리조트 뭐 이런 거, 이상하게 호텔 리조트랑 연계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회사에서 저렴하게 그렇게 휴가 동안 쓸 수 있다든지 그런 느낌의 복지들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좀 사소하고, 제가 해당되진 않지만 여자가 많은 회사에는 이제 출산율 때문인지 엄마를 위한 복지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2시간 일찍 퇴근을 할 수 있다든지. 와우. 그리고 뭐 출산 휴가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든지. 이게 회사마다 분위기 다른 것 같긴 한데, 저희 회사는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런 복지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좋네요. 하나 느낀 게 한국은 부모님 관련 복지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들은. 보험 들 때도 이제 부모님 포함해서 약간 들게 하던가 아니면은 그런 게 되게 뭐 설날에도 이게 용돈 주고. 근데 미국은 가족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 파트너. 가족밖에 없고, 그 파트너밖에 없거든요. 파트너랑 밑에 오, 계단식밖에 그렇구나. 없는데, 부모님은 가족으로, 그러니까 가족인데 복지에 해당하는 거는 없어요. 웬만하면은. 맞아요. 그래서- 저 생각해보니까 부모님이 환갑이면 플러스가 있어요. 표의 나라. 그쵸, 유교의 나라라서. 맞지. 환갑에 맞춰서 뭔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문화적 차이죠. 네. 또 생각해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생각나네요. 막 전세금을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받고. 되게 많은데. 되게 많네요. 네, 되게 다양하고, 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에 다니고 싶다 하면 뭐 어느 정도 지원을 도와주는 제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런 좀 다양하게 많아요. 전세금 관련된 얘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복지. 뭐 그거 전세는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제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맞아요. 네, 그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직장 관련해서 얘기를 했으니 약간 고용주 입장으로서
고용주요? 고용주잖아요. 어쨌든 사업가니까. 아,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업이 더 어렵죠. 아, 어려울 그럼요. 수밖에 없어요. 진짜 네. 왜냐면 이제 즐기면서 하는 거다 해서 스트레스 덜 받는다 하지만 이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법적으로도 많고 뭐 야, 회계 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거, 할 줄 아는 일, 좀 몰랐던 부분들이나 잘 못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솔직히 저는 만약에 창업에만 올인했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창업을 하면서 다른 일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생활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진 않았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제 돈이 그쵸. 나오니까. 근데 이제 뭐 아예 창업에 올인한다 하면은 정말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되게 쉽지 않은 건데. 진짜 쉽지 않긴 한데 오히려 더 성과가 클 수도 있겠네요. 약간 절박하다. 뭐 그쵸. 절박하면은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저는 뽑는 입장에서 저도 직원이 뭐 있긴 한데 이게 확실히 정말 직원 뽑는 게 그 중요하다고 가장 정말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럼요. 네,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뽑고 싶다 하지만 지금 테드랑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뭐 본인들의 그 마인드셋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갈 때 난 딱히 여기에 너무 애사심이 없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뽑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선 또 그런 분들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는 분들을 뽑고 싶으니까 어쨌든 이해관계가 이게 네. 그래서 뭐 그만큼 인센티브를 더 줘야죠. 제 입장에서는 사실 고용주 입장에선. 그쵸.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이제 직원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돈 많이 주면 진짜 좋겠네요. 그게 감지덕지죠. 다른 거라. 그게 묻힐 수 돈 있어. 많이 주면 참고 일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음. 미국은 조금 더 제가 알기로는 업무 시간에 대한 그 스트릭트 얼마나 이제 퇴근 후에 연락이 온다더니 아니면 주말에 일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 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애초에 연락도 안 오고, 그러니까 진짜 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연락이 안 오는 게 대부분이고, 진짜 온콜이라고 하죠. 저는 개발자니까 당직 쓴다고 말하는데 이제 그런 걸 하면은 추가 보상이 나오고, 근데 그거는 저희 회사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회사는 없다고 들어서 그냥 약간 다른 회사는 그걸 그 직종의 하나인데 저희는 당직을 쓰면 좀 더 보상을 주기도 하고. 뭐 샐러리니까 그 추가 시간, 그러니까 막 야근을 해도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야근 수당 같은 건 없고, 뭐 1년 동안 고용한 거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일하든 자유인데 확실히 뭐 9 to 5는 아니긴 하죠.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가라 그런 건 없고, 제 경험상 말하는 거 왜냐면 약간 다른 뭐 뱅킹 쪽이나 아니면은 그런데 뭐 80시간 120시간씩 일하니까. 엔지니어가 우선이 아닌 회사들은 뭐 그럼 좀 더 스트릭트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텍 쪽에서는 아무래도 성과만 있으면은 뭐 일을 얼마큼 하는지 별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게 뭐 분야에 따라 다 한국, 미국의 차이뿐만 아니라 분야에 따라 엄청 맞아.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미국은 조금 더 그 추가 수당을 더 넉넉하게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인베스트먼트 뱅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럼. 오버타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돈을 페이가 버니까.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을 쓸 시간이 없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한국에도 이제 야근 수당이라는 게 존재하고 또 그 이후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명확하게 지켜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근을 하면 안 돼서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을 줘야 하니까 그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오히려 야근을 하면 눈치를 주는 것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경우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경험담인가요? 네? 경험담인가요? 저는 이제 애초에 야근 수당을 안 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담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뭐 스타트업이나 좀 그런 작은 회사들 그럼요. 가면 없어요 그런 거. 네. 없어 그런 거. 근데 그만큼 또 보상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뭐 그런 아무래도 뭐 일을 많이 시키는데 보상이 없다 이러면 조금 이제 억울할 만도 한데. 근데 이제 그냥 그 한국이랑 미국의 차이가 뭐일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지는 못했으니까. 그쵸. 저도 뭐 한국에서 일한 건 아니니까.
근데 한국계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대충 짐작은 가긴 해요. 네, 인턴한 적이 있어서. 근데 되게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네요. 왜? 아니요. 저만 의미심장하게 들었나요? 좋은 경험이었죠. 좋은 좋은 경험. 경험이었죠. 얘기할 게 많긴 하지만 저희가 또 시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네. 크래킹 불량식품 시간으로 네. 좀 가볼까 하는데 이제 뭐 잠깐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뭐 다들 조이나 테드는 그래도 회사 다녔으니까 이게 좀 최악의 상사 아니면 직장 동료, 좀 선후배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저희부터 어때요, 할까요? 테드? 저 진짜 많아요. 저는 사실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할게요. 네. 그럼 그러면은 테드부터 네. 하세요. 테드부터.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사람들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없었는데 뭐 굳이 꼽자면은 막 인턴할 때는 어쨌든 경쟁이잖아요. 제가 잘 되면 내가 오퍼를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되게 돋보이려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아니 꼽게 보면은 막 쓸데없는 것도 막 질문하고 저거 다 알 텐데 왜 일부러 하지? 발표할 때도 지가 다 막 다른 애 거까지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사람으로 오는 스트레스는 저는 없었어요. 근데 그 직속 상사에서 오는 스트레스 없었고 이제 더 위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음, 큰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은 많죠. 근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없다고 저희- 봐야 되네 이건. 없다고 봐야 되는데. 한결하네요. 그럼 없지. 없다고 봐야지. 저는 이제 와,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제가 멀리서 지켜본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주변 이제 팀원분들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혹시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근데 뭐가 많더라고요. 야, 근데 이제 재밌겠다.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많이는 얘기하지 않고, 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업무도 업무였지만. 근데 이제 좀 상사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고 좀 독특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여자 비율이 높은 회사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남자 직원을 조금 더 선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허. 이 정도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편이긴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스타일은 약간 젊은 꼰대 스타일.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이. 어떤 연이죠? 젊은 꼰대. 뭔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이제 말을 은근슬쩍 계속 놓는다든지 그 말투가 은근히 이렇게 하대하는 듯한 느낌의 뉘앙스로 말을 한다든지 근데 알잖아요. 꼰대 말투 뭐 우리 때는 내가 했을 때는 이렇게 했었다. 그런 느낌의 말에 좀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능력이 뛰어나면 저는 불만을 가지지는 않는데 이제 그렇게 말은 하지만 스스로의 능력이 좀 부족하실 때가 많아요. 이제 스스로는 발전하지 않고 에너지를 쏟을 생각이 없으면서 이제 자기보다 좀 더 어리거나 연차가 낮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스스로의 실수나 스스로의 모자람에는 좀 관대한 뭐 이런 느낌의 분들이 많이 계시죠. 피곤하게. 진짜 싫다. 진짜 싫다. 저는 솔직히 이런 케이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은 그게 아무래도 위기 질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쉽지 않은 어떤 우리가 말씀하신 일들이 많지 네. 않나 상대적으로. 맞아요. 이 언어에서 오는 뉘앙스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존댓말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말은 더 친절하게 느껴지고 어떤 말은 더 공격적으로 느껴지고 이게 미세한 뉘앙스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신경 쓰면서 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봤던 좀 최악의 상사 타입 중에 한 명이 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분들을 혹시 많이 본 적 있으신가요? 학교 프로젝트 할 때나 보던 유형인데.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 우리의 보스가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팀원들이 아주 힘들긴 하겠죠. 힘들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장이 배를 버리고 가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신기하네. 저도 그런 게 좀 의문인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그 정규직의 폐해라고 보거든요. 고인물. 자를 수 없잖아요. 자를 수 없으니까.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정규직의 가장 큰 장점이 내가 잘릴 일이 없지만 또 가장 큰 단점은 내가 싫어하는 저 동료도 잘릴 일이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근데 뭔가 테드가 일했던 환경들을 들어보면 막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일이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신기해요. 근데 그만큼 막
교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얘기를 막 들어오면은 진짜 팀 바이 팀이어서 정말 어, 약간 소통도 안 되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긴 한데 저는 운이 좋게 제가 다녀갔던 팀들은 그런 건 없었고 오히려 너무 터치를 안 해서 싫은 경우는 있었어요. 너무 음, 방목형으로 약간 관심이 없나 정도로 어떤 그런 상상이 있어서 근데 막 젊은 꼰대나 그러니까 오히려 조심하는 편이죠. 왜냐면은 인사고과 할 때 그 매니저도 이제 밑에 애들이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거 잘못되면 바로 보너스나 아니면 다음 승진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는 편이긴 해요. 그냥 하나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은근히 외모를 지적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진짜 이게 멘토에서 한정인가요? 거기 뭐. 아니요, 아, 아닌 것 같아요. 와, 이제 아, 예를 들면 화장을 안 하고 오면 오늘 화장을 안 하고 왔네. 뭐 약간 그런 느낌? 야, 아니면 이거 제가 직접 들은 썰이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PT 연습을 하는데 PT 연습을 할 때 피드백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너무 조용한 것 같다 였대요. 그럼 보통은 거기서 이제 그럼 좀 더 크게 자신 있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로 이어져야 좀 정상적인 방식이잖아요. 저, 근데 거기서 갑자기 그럼 근데 말투를 바꾸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눈썹을 좀 고치는 게 어때라는 피드백을 줬다는 거예요. 와, 무슨 의도로 말했을지 아마 말투가 강하지 않으니까 인상이라도 좀 더 강하게 막 바꿔봐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긴 한데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은근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더 조심하려고 하긴 하는 것 같지만. 야, 미국은 아무리 보수적이어도 아니, 문화죠. 문화 차이죠, 이거는. 미국이 막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당연히 삶이니까 좀 더 그러니까 아, 근데 안정하고 그런 걸 그죠. 끌리는데 그건 다 사람이니까 다 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지. 그 아, 상대방한테. 바로 HR, 예. 맞아. 아, 근데 바로 HR. 제가 봤을 때는 그 외모지상주의 같은 거에서 오는 것보다 오지랖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 약간, 오지랖이다. 약간 왜 할머니들이 아유 우리 아, 옷 손주 뭐 단정하게. 옷 더 이렇게 아, 입고 이래야 보기 좋지 좀 이렇게 좀 해봐 하고 잔소리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외모 맞아. 지적이 막 대놓고 뭐 못생겼다 뚱뚱하다 이런 느낌은 하는 사람은 정말 웬만하면 없을 것 같긴 한데 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예시들은 이제 잔소리죠.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아무리 그런 걸 속으로 느낀다고 생각을 한들 해도 입으로 말은 안 하지. 표현하지 않잖아요. 맞아. 이제 음, 그것도 약간의 문화 차이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오지랖을 이렇게 오지랖일 수도 말할 있겠다. 수 있는 느낌. 양날의 검인 것 같아,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 그쵸. 그만큼 좋은 뭔가 것도 좀 있는데. 친근하게 대하고 친근하게 느낀다라는 서로 좀 정이 끈끈하다라는 걸 간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로 기분 좋을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취업 준비를 할 때 사진도 같이 넣는다고 하길래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네. 외적인 부분을 좀 중요시해서 그런 건가? 근데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른들한테 피드백을 들으면 면접하기 전에 외모도 어느 정도 좀 잘 갖고 가야 된다.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긴 하거든요. 뭔가 음, 나의 이제 능력치를 외모로 보는 것 같잖아요. 음, 음, 한국에서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 인상도 중요하다. 음. 외적으로 어느 정도 가꿔진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고 맞아.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부지런하게 사는지 뭐 이런 것도 볼 수 음,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게 근데 일만 음,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일과 관련된 그러니까 능력을 좀 더 봐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면 단점인 거죠, 이게 사실. 단점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직장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우리 직장 다닐 때 말고 이외의 삶이라든지 좀 워라밸 본인들은 어떻게 챙기는지 뭐 공유해 볼까요? 일단 조이는 워라벨이 있긴 하죠. 아니, 얘기 들어보면은 그거 없는 수준이거든요. 저요? 저는 진짜 존재하지 않는 편이긴 하죠. 특히 최근은 좀 심했어요. 이제 제가, 어, 업계 자체가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업계고, 음, 또 이게 사람이 좀 뭔가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흐릿눈하고 셧다운을 하고 저의 라이프를 챙겨야 하는데, 그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워라밸을 좀 챙기지는 못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시간 될 수 있으면 좀 운동도 하려고 하고요. 사람도 만나려고 음, 하고, 또 저의 뭐 취미 생활을 조금씩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은 좀 동호회가 진짜 많더라고요. 운동이나 음. 악기들, 뭐 그런 식으로 뭐 찾아보려고 하죠. Work-life balance.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하면 되죠. 아, 맞아요. 한국은 맛있는 게 너무 많죠. 맛있는 거 너무 많고, 여기서는 할 수 없는 거. 쇼핑도 많이 다니고, 소비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엔주는 여기서 셋 중에 제일 없죠? 워라벨이. 근데 이게 스스로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자발적으로. 그게 경험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마인드셋의 차이인 것 같아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려는 것 같고 이제 그 일을 안 할 때 시간을 최대한 좀 그래도 운동도 하거나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도 나가고 영화를 본다거나 뭐 그런 할 거 다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쵸? 그게 그리고 이제 혼자 일하는 게 또 아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하는 뭐 일이 사람들이랑 이제 부딪히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는 워라벨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다르긴 해요, 아닌 그게. 건지에 대한 차이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일을 내가 알아서 정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면 훨씬 만족감이 높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일원이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맞아. 이게 단순히 업무의 양의 차이보다도 나의 컨트롤할 수 의견이 있는 게 내가 없다. 원하는 대로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의 차이에서 그런 만족감의 차이가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담이지만 여러분들한테 계속 사이드 허슬 맞아. 전파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도사 돼가지고 지금. 그 다 뭐라 해야 됐어, 돼? 여기는. 열정 전도사 같아요, 진짜. 조금이라도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이제 앤드류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뭐 열심히 살긴 해. 테드는 어때요? 저는 뭐 막말로 진짜 워라벨 챙기려면 진짜 끝판왕으로 챙길 수 있긴 해요. 이거 진짜 독한만 먹고 루팡. 나는 루팡하겠다 하면 진짜 한 꿈의 직장. 아니라고. 그거 꿈의 아니고. 직장. 역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 팀이 막 뭐 그렇게 업무량이 엄청 매일 많은 팀도 아니고, 팀원들도 막 다들 일 잘하니까 저한테 막 떠밀려 오는 일도 없고, 오. 이제 그러니까 막말로 그러니까 땀이 좀 찼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 팀에서 2년 차고 그래도 주니어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연차가 많이 쌓인 건데 아무도 저 건드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챙기려면 진짜 끝판왕 챙길 수 있긴 한데 그러진 않죠. 아무래도 성과금도 받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네. 뭐 테드는 그래도 저랑 이거 팟캐스트도 하고 이 사실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잖아요 이게. 저는 서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너무 저는 애초에 개발을 좋아해요. 개발 좋아해서 저는 되게 나름 성덕이긴 한데 근데 회사에서 일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상한 소리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원하는 개발을 해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개발하고 그쵸. 이게 큰 회사에서 되게 작은 부분을 하다가 저 혼자 다 하면은 맞아. 은근 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것도 있고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는 저는 오히려 하도 이 일 특성상 계속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계속 생각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저도 그가 알기 때문에 뇌를 쓰지 않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반복 작업이나 아니면 현직이네 그냥 근데 확실히 멍 개발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개발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게. 그러니까요. 운이 좋죠. 예, 아무래도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 테드도 축구 좋아하니까 저희 축구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맞아. 축구. 네, 스트레스 해소할 방법은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뭐 다들 그래도 너무 번아웃 오지 않게 워라벨 잘 챙겼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 이후 뭐 직장 생활 이후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한 3, 4년 뒤에는 좀 어떤 식으로 목표하는 게 있다면 아니면 바라는 게 있다면 서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한 번쯤은 올인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사이드로 하면서 어쨌든 수입이 필요하니까 하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뭔가 되게 진짜 팍 꽂히는 게 있고 뭔가 될 것 같은 거면은 아예 올인, 그러니까 스타트업이죠. 그런 걸 한번 해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왜냐면 실패해서라도 배우는 건 많을 테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커리어적으로 욕심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뭐 가정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커리어적으로 좀 이루고 싶은 게 좀 많아서. 네. 야망 있네요. 분야는 여전히 개발 쪽이 좋긴 한가 봐요. 특정한 뭐 예를 들면은 AI나 뭐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있는 기술이 개발밖에 없으니까 그게 어떤 거는 상관없긴 해요. 근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이 분야에 여전히 남아 있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워낙 이직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이 넥스트는 또 어떤 회사를 다녀야 할까,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쯤 되어야 할까, 그런 걱정들도 많고, 또 이제 저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렇죠. 내가 남은 라이프를 꼭 한국에서만 마무리를 하고 싶을까, 미국을 만약에 돌아가고 싶다면, 미국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든 돌아가고 싶다면,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싶다면 난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 제 주변에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들 뭔가 옛날에는 그 흔히 말하는 공무원 철밥통이나 뭐 음, 대기업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많았고, 뭐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만큼은 안정성보다는 좀 더 주체적인 라이프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저도 아마 조금 더 비슷하게 그런 좀 주체적이게 저의 넥스트 음, 스텝을 좀 결정해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앤드류 덕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해. 왜냐면은 만약에 나 혼자였으면은 절대 막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약간 아,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였으면 뭐 학생회 절대 안 했죠. 사이드 허슬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하는데 이게 서로 뭐 좋은 영향인 것 같아. 우리 아, 네. 주변 이게 사람들 다 이래. 어, 저희의 관계에 대해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셋이 대학교에서 한인 학생회를 운영을 했었죠. 진짜 그걸 만들었었잖아요, 저희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진짜로. 네, 운영되고 있죠. 저희가 그 파운딩 멤버였는데, 그런 걸 이제 존재하지 않던 그 오르게니제이션을 만들어내고 운영해가고 이런 경험을 한번 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스타트업이든 좀 더 주체적인 라이프든 그리고 뭔가 창업이든 이런 거에 음,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대학교 때 저희가 같이 했던 그 경험 덕분에. 맞아. 감사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창업할 때 뭐 망해봤자 그냥 하루에 뭐 핫도그 하나 아, 맞아, 먹으면서 그냥 오피스에서 살면 되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셋 있잖아요. 뭐 맞아. 그거 되게 이제 익스트림한 케이스인 것 같고 한창이라도 젊을 때 그래도 이렇게 좀 하는 게 실패를 해도 그 실패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할 거에 좀 교훈이 많이 되잖아요. 그게. 맞아. 진짜 이걸 못할 수 있는 삶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게 감사한 일이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너무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스트레스 푸는 게 본인이 좋아하는 개발로 스트레스 푼다 얘기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뭔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음, 뭔가 좀 본인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이렇게 좀 계획을 짜다 보면, 안 보이더라도 시작을 일단 하면은 그때 아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앤드류는 그러면 3, 4년 뒤에는 네.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창업적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죠. 잘 됐으면 좋겠고. 왜냐면 저 혼자서 창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창업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잘 맞는 친구랑 하고 있어서 뭐 그것도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빨리 은퇴해야죠. 네, 뭐 그게 사실 제일 큰 목표인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러니까 은퇴라는 게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전 어, 저희도 왜 다 되게 뭐 평범하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되면 뭐 내 자식이 뭘 한다 했을 때 뭐 일 잠깐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좋다, 좋다.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면, 그러니까 전 사실 그게 목표거든요, 일단은. 음, 아, 예,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보통 우리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다 같이 쉴 때 다 같이 쉬잖아요. 시기가. 맞아. 저는 오히려 비수기일 때, 사람들이 안 가는 시기 때 가고 싶은 곳 가보는 거라든지. 그거 좋은 삶이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행복할 맞아. 것 같아가지고, 생각만 해도. 이게 엄청 거창한 목표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막, 뭐 세계 1위 자산가 되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예. 소소한 가족이랑 건데, 많이 나는. 네, 소소한 거니까. 해야죠. 해야 돼요. 그래도 다행히 불량식품 코너를 좀 뒷담화로 시작해서 좋은 걸로 끝내서 좀 좋다. 긍정적인, 긍정적인 얘기로 좀 끝난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오늘 정말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게스트 우리 조이님과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 미국에서의 직장 생활, 취준 뭐 여러 가지들 서로 직장 이외의 삶이 어떤지도 좀 공유를 해봤는데 또좀 소감이 어때요, 조이 씨는? 저희가 사실 매끄럽게 막 진행하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음. 사실 제가 이제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다양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었잖아요. 장본인 중 그리고 하나죠. 네. 진짜 제가 드렸던 피드백들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게 너무 보기도 좋고, 또 그런 피드백을 줬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함께한
에피소드가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 막 이것저것 저도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게 돼서 좀 재밌네요. 다음에 한 번 더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더 한 번이요?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아, 오셔야죠. 더 부르실 생각이었나요? 아, 여기도 그럼. 워라벨이 보장되지 않는데. 아니, 진짜. 아, 확실히 그렇지만, 텐션이 좀 좋은 것 같아, 이번 주가. 아, 그래요? 네. 전 재밌어요. 전 재밌고, 다음에도 뭐, 이렇게 약간 수다 떨듯이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네, 두 분의 이제 좋습니다. 헬로피칸의 좀 몇 안 되는 청취자로서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좀 세우자면 7번째 에피소드인데 뭐 구독자가 뭐 7명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하나 할 때마다 한 명씩 늘어나는 느낌. 근데 이게 곧 그래도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뭔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게 공감되고 좀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소박하게 하고 있긴 한데 저희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인가요? 이게 제로 목표를 잡고 한 2주 정도 뒤에 또 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7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